미국은 참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우리로 치면 우리는 뭐 이상한 그 뭐 회원 장사하는 데서 뭐 주식 투자 연구소 뭐 자기 이름 내놓고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지도로 찾아가 보면 슈퍼마켓 2층에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냥 자기들만 하는 건데 미국에는 참 협회나 이런 연구기관들이 잘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전미니까 굉장히 크죠. 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데 여기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 그냥 발음하기 쉽게 엠버라고 하는데 엠버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1854년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라는 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잖아요. 뭐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체감은 이제 그냥 보통이었다가 나빴다가 더 나빴다가 나빴다 더 나빴다가 나빴다 이런 것 같지만 여기서 경기 사이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엠버에서 뭘 하냐면 한 3, 4개월 좀 한 반년쯤 지나면 아 그때가 고점이었다 그때가 저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사이클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을 봤을 때 한번 뭐 호경기 불경기를 봤을 때 총 이제 1854년부터 지금까지 한 33번 정도의 경기 사이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33번 중에는 호경기도 있고 불경기도 있을 텐데 호경기를 다 합쳐보니까 38.7개월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다 합친 게 한 번 시작되면 38개월 간 게 아니고 그나마 좋았던 시절을 다 합치니까 1854년이면 우리 정조가 살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정조가 1803년에 죽으니까 정조 다음이었네. 예. 우리 아직 조선일 때입니다. 철종 막 이럴 때인데 그때부터 참 대단하죠. 그때부터 불경기니 호경기니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고향은 고향이구나 싶은데 어쨌든 근데 기간은 굉장히 긴데 호경기가 뭐 39개월이면 넉넉 잡아서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빼면 나머지 다 불경기였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한마디로 어떻게 됐냐면 경기가 좋을 때 바싹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바싹 올랐다가 쭉 빠졌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경제는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할 때 경기 좋았던 시절이 짧았다는 거는 짧고 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죠. 슈팅을 했다가 돌아오다가 다시 슈팅을 했다가 돌아오다가 이거의 반복이었는데 근데 그게 지난 저점이 지금은 고점은 모르잖아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난 저점이 2009년 10월 정도 되거든요. 6월, 10월 정도. 그때 이제 리먼 박살 나가지고 다 최바닥 찍었을 때 그때 뭐 펀드 반토막이 기본 요금이었을 때 그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경기가 108개월 동안 좋다는 거죠. 이게 쌍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150년 이상 거보다 지금이 더 좋으니까 쉽게 말해서 평균보다 너무 오랫동안 좋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망할 일만 남았다 이거죠. 우리는 곧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팔아라. 다 팔고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이 좀 이게 좀 오르는 것 같다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와닿습니다. 사람이라는. 그리고 인간은 원래 인간의 감정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두려움이거든요. 낙관은 감정이 아니에요. 낙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해왔잖아요. 진화를 할 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감정이 불안감입니다. 불안해야지. 그냥 갑자기 막 그 원시인이 갑자기 모든 게 잘 될 거야 해가지고 사자 있는데 뛰어 나간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바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불안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뭐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자지러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우리 현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뇌를 찍잖아요. 평선 MRI라 가지고 요즘 MRI도 이제 그 3D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를 찾아보니까 이게 뇌가 점점 조그만 게 있다가 점점 입혀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간의 뇌가 되고 그 가장 맞은 게 되뇌피질이잖아요. 여기 이게 전두엽인데 전두엽의 역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즉 우리가 말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고 나서 뇌가 손상된 사람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뭐 할 거야 물어보면 계획을 못 짜죠. 기본 생존이 가능한. 그러니까 개 고양이하고 비슷해지는 거고.
그래서 근데 두려움을 느낄 때 찍어보면 가장 안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얘기고요. 행복은 정의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행하지 않은 모든 상태를 행복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행복하지. 그죠? 졸려 뒤질 것 같은데 잘 수 있으면 행복하잖아. 근데 이건 행복이 아니라, 이제 그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나의 안전이 높아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지. 행복은 자본주의 때 큰 말입니다. 널 이걸 하면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를 마시면 행복할 거야. 이런 거 다 그냥 마케팅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행복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냥. 아무튼, 가장 기본적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에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굳이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주식할 때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불안감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은 감정, 본능이고, 낙관은 이제 이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그럼 원래대로 좀 돌아와가지고, 그런 말이 지금 우리 시장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불안하죠. 요즘같이 흔들릴 때는. 그냥 다 망할 것 같잖아요. 트럼프가 중국 박살낼 것 같고,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 엠버에서 나온 소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일부러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 여기에. 여기 리포트의 골자가 지금까지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108개월 동안 경기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적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많이 거품이 꼈으니 이제 떨어질 거라는 말인데 이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경기 확장,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2009년 6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경기가 회복 혹은 확장을 할 때 그 계기가 뭐냐면 엄청난 유동성이었는데 그 유동성도 인류 최초였다는 거예요. 전제가 바뀌었다는 게, 자,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자산입니다. 미국만 찍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여기가 미국입니다. 자, 양적 완화해가지고 찔끔 올라갔죠. 그 이후로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양적 완화 안 하죠. 오히려 자산 축소하죠. 그래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는 뭐겠습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에 이제 나서는 줄 모른다고 미국이 양적 완화할 때 중앙은행도 아니라고 욕했던 ECB입니다. 나중에 보면 ECB 만만치 않죠. 지금 누가 욕할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눈에 띄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양적 완화는 쉽지 않지만, 미국식 양적 완화는 쉽지 않지만, 중앙은행이 지금 유동성은 엄청나게 공급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잔챙이들이 있습니다. 여긴 영국, 스위스,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2009년 6월에는 4,987 빌리언 달러였다가, 지금은 4배예요. 돈을 이렇게 찍어냈으니 예전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면 이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엠버가 가지고 있는 1854년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식의 대규모 양적 완화가 없었다니까. 그리고 물론 그때도 따지고 보면 양적 완화가 있어요. 양적 완화라는 건 고대 그리스 때도 있습니다. 금 한 양 가지고 한 돈을 만들었을 때 수거해서 0.5로 해서 다시 만들면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건 가능한데 그거는 그 나라만 한 거지. 지금 보면 주요 나라, 미국, 유럽, 영국, 중국, 일본, 스위스, 블라블라까지 돈을 찍어도 되는 국제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한꺼번에 다 했잖아요. 이런 적은 없었다고,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원래 경기가 한번 쭉 빠지면 이제 그걸 해야죠. 이제 약을 빨아야지, 쉽게 말해서. 당장 경기가 안 돌아오니까 약 빤다 그러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돈이거든. 돈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근데 약을 이렇게 많이 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이게
어서 와, 이런 유동성은 처음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래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왜 주식은 코스피 기준으로 2월달에 흔들리고 좀 2월달에 흔들리는 게 돌아오자마자 또 6월 말에 또 흔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그때 막 비관론들이 나오고 뭐 별의별 저주스러운 얘기가 나와도 계속 강세장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겁니다. 제가 믿는 건 딱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 이 돈을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돈을 걸어서 태웠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돈들은 언젠가는 돕니다. 지금도 제법 돌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뭐 물론 제가 다이어트 얘기하면 웃겠지만은 물론 실패해서 배운다고 전 2만 가지 다이어트 시도했다가 2만 가지 요요를 다 겪고 다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뭐가 문제였냐 했더니 예전에 그 20살 이럴 때는 막 작정하고 빼면은 쭉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한 달에 막 9kg, 10kg씩 빠지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나치오 광고처럼 부러져 우리는 딱 이렇게 되죠. 아니, 지금 40대의 몸하고 20대 초반 군대도 가기 전에 그 몸하고는 대사량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20대 청년한테 지금 40대 아저씨에나 어울릴 만한 이상한 프로그램, 이상하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약한 프로그램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대사량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는 딱 두 개만 돌면 돼요.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딱 두 개만 잘 돌면 됩니다. 내 몸에 피가 잘 돌고 그리고 돈이 잘 돌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피하고 돈은 잘 흐르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몸도 이게 순환계통의 문제입니다. 건물 오래되면 헐어야 되잖아요. 근데 쓰러지는 아파트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지만 대부분 수도관이 썩어서 못 살죠. 녹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음바 아파트 이런 데 가보십시오. 이게 12억이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12억짜리 동굴에 사시는 분들. 그 코디도 죽어나갑니다. 녹물이 나오니까 정수기 필터 자주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먹어보면 압니다. 필터가 맛이 같구나. 쇳물이 느껴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이제 고드름 같은 게 이게 뭐 광명 동굴에서나 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파트 복도 있어요. 그런 게 10억이라니. 그게 왜겠습니까? 거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순환계통이 잘못된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가 뭐예요? 금융위기. 돈 안 도는 거잖아요. 돈 안 도는 거예요. 피하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워낙에 돈이 안 도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를 퍼부은 거지. 어떻게든 돌질 않으니까 뭐냐 양으로 물량공세를 하는 겁니다. 물량공세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래 뭐 돈 많이 찍은 거는 하도 뭐 당신이 2006년부터 2006년 아니구나 2010년부터 떠들었구나 2006년 다른 얘기했죠. 그때 돈 안 찍었으니까 한 7년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다. 근데 많이 오른 거는 맞는 거 아니냐 좀 떨어질 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 다시 오를지언정 좀 이렇게 고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넓혀야 되는 게 우리 뭐 경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GDP 얘기를 하잖아요. GDP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재 GDP가 있고 실질 GDP. 이게 잠재 GDP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잠재 GDP가 뭐냐?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그냥 GDP는 알죠. 올해 국내 총생산이 GDP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잠재라고 하면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치. 그러니까 쭉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한 20살까지 키가 쭉 크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좀 빨리 크고 누군가는 뭐 군대 가서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둘이 키가 똑같이 25에 180이 됐다면 잠재 GDP는 거의 같다고 보는 겁니다. 순서와 속도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경기의 호경기 불경기 기준이 뭐냐?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다 불경기라고 그러죠. 자영업자들 물어보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IMF 때보다 더 하다고. IMF가 20년이 다 돼가지고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설문해가지고는 호경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리얼 GDP, 그러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호경기라고 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키가 커가는데 최근에 쭉 컸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 좋은 거죠. 근데 평균치보다 안 크면 불경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크게 길게 보면 이런 형태로 성장을 하는데 호경기, 불경기,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죠. 기업 가치가 이렇게 성장한다면 주가는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GDP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리얼이 높겠어요? 잠재가 높겠어요? 이걸 보고 GDP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 둘 차이를. 그냥 답을 뭐. 자, 이게 이제 빵이고, 이게 GDP 갭입니다. 이게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건 잠재보다 실질이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80년대, 87년도 블랙 먼데이 박살났죠?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영 들어간 게 이제 리세션,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에요. 자, 여기 2008년 금융위기 쭉 빠졌죠. 그냥 거의 절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빵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한참 걸렸던 겁니다. 절대, 근데 이것만 보고 와 많이 올랐네. 네. 근데 보시면은 기울기가 좀 이렇게 여기는 빨리빨리 올라왔잖아요. 뭐 블랙 먼데이도 금방 올라오고 금방 올라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늙었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잠이 깼는데 이제 술 한 잔 마시면 한 3일 동안 홍알홍알 한 늙은 겁니다. 세계 경제가 늙었어요. 그래서 양자고 하느라는 종합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일이 안 되고 커피 안 마시면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꺼졌고 회복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요것만 보면 되게 오른 것 같아요. 그죠? 10년을 오르기만 했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빚이 없다가 빚이 10억이 생겼는데 이제 빚이 이제 1,000만 원 남았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 갚아가는 겁니다. 저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 뭐 좀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하는데 아직 넘지도 않았어요. 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유동성과 GDP 갭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지금이 장기 호황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장기 회복 중이다. 통원 치료 중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나마 미국이니까 통원 치료를 하지 다른 데는 지금 거의 중환자실이잖아요. 지금 일부 외환에 취약한 나라들은 이제 산소호흡기도 매달고 있죠.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거기서 스위치 잘못 내려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그 IMF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돈을 빌렸죠. 뭐 그런 이제 좀 힘든 데는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이제 평소에 좀 약했던 장기가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취약했던 애들이 좀 나가리가 된 겁니다. 나가리가 됐고, 근데 이제 유럽은 여기이죠. 미국보다 느려요. 일본은 여기, 일본 경기 좋은 것 같지만, 근데 그간에 업보가 너무 많아서. 요즘 근데 제가 체감했을 때는 중국 경기는 갈 때마다 좋았던 것 같고요. 어디 들어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이 이런 거다 보니까 중국 가서 뭐 사 먹고 이런 거 할 때 이게 물가나 이런 걸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는 싼 음식도 많죠. 아직도 우리나라도 600원짜리 칼국수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들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더 비싸면 소득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게 2006년인가 중국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칼국수나 중국식 냉면 한국 돈으로 400원짜리를 먹고 근데 400원짜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게 800원이었어요. 그럼 쇠고기랑 뭐 별의별 거 다 얹어줍니다. 온갖 토핑을 쏟아줍니다. 잘 먹고 여기 중국이 싸구나 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스타벅스가 있길래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갔죠.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는 한 4,300원 정도 했네. 뭐 그랑데 정도 카페라떼가 지금은 한 4,8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환산해 보니까 그 기준을, 물론 우리나라 스타벅스보다 1,000원 가까이 쌌지만, 1,000원보다 조금 덜 되게 쌌지만,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데 그때 당시 국밥 이런 거는 싼 데는 한 5,000원, 비싸면 6,000원 정도. 지금은 다 8,000 다 넘어가잖아요. 네. 뭐 그런 걸 계산해보면 커피 한 잔이 25,000원 이상의 느낌인 거예요. 요거 안 하면 이제 얘네 5-6그릇이. 그런데도 테이블 두고 한참 서 있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스타벅스 그 좁은 그 의자도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는 이렇게 쟁반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여기. 그 와중에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리낌 없는 거야. 거리낌. 그러니까 중국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막 그리고 갑자기 아우디 A8을 막 세우더니 와가지고 400원짜리 냉면을 먹고 나가요. 저건 뭘까? 모든 돈을 차에다 뿌려가지고 지금 아끼는 건가? 중국 부자들은 이제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는데 옛날 우리는 왜 부자가 되면 이제 부자 티를 내려고 막 명품 걸치고 막 하잖아요. 중국은 일부러 거짓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백화점 이런데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으면 이제 진짜 부자다 이거지. 왜 우리가 비싼 동네 가면 오히려 차례 있는 것보다 동네 주민인 척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잠깐 편의점 뭐 팔아 나온 것처럼. 나 여기 유엔 빌리지 사는데 잠깐 뭐 하나 팔아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에는 달구지하고 벤츠가 같이 돌아다니고 아무튼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우리처럼 사회 분열이 좀 약한 편. 빈부격차가 이렇게 극심한데도 왜? 그때는 고소성적주의. 그냥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버는 거고, 그러니까 터널 효과라고 그러죠. 터널에서 2차선이 있는데 길이 꽉 막혔어요. 와, 이거 언제 나가지 않는데 옆 차선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이 처음엔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계속 옆 차선만 가면 열받는 거지만 초반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나 보다. 중국은 아직 그 단계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왜 우리 차선은 막 안 빠지지 해서 앞에 보니까 막 제주껏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빠져나가는 애들이 시작하고 나도 해야겠구나 하고 개판되기 시작한 게 중국이고, 우리는 이제 막 한쪽 차선 지나가면 이게 적폐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기가 가면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오히려 갈 수 있는 데서 좀 기다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 일본 이상하게 부자 알아보기 참 힘듭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데 알고 보면 폰이 부장이고 막 그래요. 그냥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거든. 알고 보니까 폰이 부장이고. 그러니까 제일 아시아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일본이고, 가장 공산주의지만 가장 자본주의인 게 중국이고, 한국은 이도저도 아닌 약간 좀 애매한, 모든 게 좀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큰 그림에선 그런데, 근데 그래도 완전히 그러면 진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장은 있지도 않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왜? 위기는 인사성이 없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위기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 위기밖에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위기가 안 온다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또 채권장애 출신이라 그래프 하나, 제일 중요한 그래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예요. 제 강의 때 진짜 자주 나오는 아이인데, 분위기 보면 뭔가 내려가고 있어요. 스프레드라고 하면 뭐예요? 차이죠?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좁혀지고 있네? 근데 장단기 금리 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물 채권금리하고 10년물 채권금리의 차이가 별로 33, 그러니까 0.33%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심화반에서 따로 하나 강의를 할 건데,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여기서 다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심화반에서 한번 할 생각인데, 일단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은행이 있어요. 자, 자본주의는 뭐가 돌아야 된다고요? 건강하려면 피가 돌고 자본주의는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근데 돈이 안 도니까, 돈이 안 돈다는 말은 정확하게
멋진 말로 뭐라고 하나? 은행의 신용 창출이 줄어들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돈을 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시중은행이죠. 민간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의 저축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을 돌리고 그 기업은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장 짓고 사람 뽑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도 사실 그 민간 기업이잖아요.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은 뭘로 돈을 벌어요? 예대 마진도 있는데 그건 예대 마진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진짜 금고에다가 수천조를 갖고 있다가 좋은 기업이 대출해주고 그냥 10년 후면 10년 빌려주면 10년 동안 가만히 기다리겠어요? 누가 대출 심사회가 이 대출 나가겠다 라고 하면 은행이 돈을 조달을 해야죠. 조달해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은행이 1억을 다른 데서 조례원에 1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30만 원 받아. 이자로. 그러면 은행 이익은 20%죠. 20만 원이죠. 이게 예대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봐요. 내가 예금을 하니까 2% 주던데 대출을 하니까 5%를 하더라. 3%를 쳐드시는구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은행의 원가는 뭐냐면 자, 은행은 근데 우리가 대출을 할 때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이 나름 큰 대출을 받는 유일한 게 뭐겠습니까? 집이잖아요. 집. 그 카드론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은 이미 그 지금 빚을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신용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고 우량 고객들이 쉽게 말해서 부도 날 가능성이 없는 고 가장 우량한 거 담보도 있고 금액도 큰 은행 입장에서 최고 좋은 거 주택 담보 대출이겠지. 안 되면 경매 넘길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요즘 얼마입니까? 기본 20년 보통 30년 하죠.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제 제가 그 결혼할 때 이제 신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약간 깎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10년 상환 이런 걸 하면 또 안 된대요. 길게 해야 된대요, 혜택을. 왜? 아니, 그러면 빨리 갚을 수 있는 돈 많은 부자 아니야? 왜 특혜를 줘?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년이 제일 짧다 해서 15년을 했는데, 물론 전 기분으로서는 10개월 무이자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근데 금리가 역대급으로 싸가지고요. 결혼하고 집 살 때는 우리나라 그 장기금리가 뭐 끝장나가지고 그때 저 1.9%에 고정으로 받았다고. 놀랍죠, 이거는. 그래서 이 아까워 팔기도 어려워. 아무튼 뭐 지금은 그때 보면 또 2배죠. 뭐 헉헉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뭘 사지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은행은 단기, 그러니까 보통 단기로 대출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은행에서 저한테 대출을 해요. 15년짜리. 그러면 다른 은행에 15년짜리 대출 받아서 저한테 대출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들끼리는 이제 콜금리 뭐 하루짜리 뭐 이런 거 막 땡겨가지고 대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은행의 원가는 단기 금리. 짧게 땡겨가지고 길게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나면 은행이 먹을 게 많다 적다? 많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00명한테 돈을 대출해줘가지고 막말로 10명한테 떼어도 마진이 크니까 남는 장사다 라고 하면 대출을 화끈하게 하겠습니까? 몸을 움츠리겠어요? 화끈하게 하지. 워낙 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묻지도 않고 300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300 이러잖아요. 많이 떼이거든. 그 회사들 예전처럼 뭐 어디 300만 안 갚았다고 뭐 거꾸로 매달고 그러지 않아요. 계산해 보니까 300명한테 300만 원씩 빌려주면 그 중에 30%가 배를 째더라도 금리가 끝내주기 비싸기 때문에 남는다. 그런 계산이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300이에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얘네들이 만약에 금리가
막 19% 이런 게 아니라 은행하고 똑같이 하면 바로 300 미쳤다고 해줍니까? 은행에서 300만 원 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신용대출. 서류가 거의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4대 보험 안 되면 미쳐버리죠. 내가 돈이 있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존나 구차질 해야 되잖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그 밑에가 좁아진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해봐야 남는 게 없고, 그러다가 여차해서 잘못해서 떼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안 돌지. 그러니까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된다? 자본주의는 뭐가 돌아야 된다고요? 돈이 어떻게든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들이 나자빠지니까 은행들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대출이냐 이게, 은행이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워렌 버핏한테 돈 빌린 거 아니에요. 물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IB잖아. IB는 조달금리가 거의 빵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워렌 버핏한테 거의 이제 그 대부 이자를 주고 돈을 조달해 왔거든. 피눈물, 어쩌겠노, 회사 망하면 안 되니까. 사실 가치 투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버핏처럼 이렇게 말은 다 가치로 한 것 같죠. 그렇게 돈 버는 겁니다. 망했을 때 현금 가진 사람 짱이라고. 아무튼 그러면 이게 자꾸 줄어들면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지금 자기도 돈을 조달해야 될 상황이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나와서 돈을 푼 겁니다. 그게 양적 완화예요. 쉽게 말해서 그 심장이 부정맥이 오니까 인공심장으로 돌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건 맞죠.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려가나? 근데 내려간다는 거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지거나 혹은 떨어질 때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왜? 자, 경기가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아서 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 제어를 해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죠. 그러면 단기 금리는 올라갑니다. 술술 올라가죠. 그런데 그럼 장기 금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낮아빠지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잔치가 끝날 것 같다 해가지고 주식 팔고 뭐 채권에 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지.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중앙은행 때문에 단기 금리 올라가죠. 경기 대한 우려감으로 이거 내려오죠. 이게 탁 이렇게 플래트닝 해져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역전이 되죠. 역전되면 이제 망하더라 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은행들은 이제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는데 금리는 이미 높잖아요. 그러면은 까딱까딱 하던 회사들이 돈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넘어가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금리인 거죠. 근데 경기가 지금까지 과열됐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기준금리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 많죠. 그러니까 역전이 되지. 상식적으로 2년 빌려주는데 어떻게 10년 빌려준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아예 그냥 밑으로 뚫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일단 역전이 되면 주가는 근데 급등을 합니다. 일단은. 왜 불 끝나기 전에 확 하고 끝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 상장해서 비상장이 다 합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비상장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이 상장으로 다 몰려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갑자기 마지막 불꽃을 뿜습니다. 그걸 보고 개미들이 불나방에 들어가서 장렬히 전수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면 그때 일단 사고 빨리 빠져야 돼요. 빨리 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아까 엠버처럼 거대한 유동성 때문에 교정을 좀 해야 된다. 왜? 지금 연준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진짜 올려야겠다는 것보다 더 세게 뻥카를 치고 있다. 왜? 별로 안 올릴 거야 하면 시장이 연준을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연준이 수납 안 하잖아요.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것 같으면 연준이 금리 올릴 것 같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워워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쟤는 뭐
뭐 올리지도 않을 거 뭐 이렇게 되면 연준이 통화 정책이 쓸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안 올린다고 해서 했다가 올리면 시장이 난리가 나요. 근데 올린다고 했다가 안 올리면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4번, 5번 크게 질러놓고 아 내가 올리려고 했는데 진짜 웬만하면 올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번은 내가 눈 딱 감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고 2015년, 2016년, 2017년 늘 4번 올린다고 했어. 근데 4번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는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하는 것보다 작게 갈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점도표가 뭐 올해 4번, 내년에 뭐 4번, 뭐 그 다음에 점도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점도표는 이때 그냥 연준을 무시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버냉키가 만든 거는 천천히 올릴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게 역이용된 거예요. 시장에 아예 그냥 연준의 수를 읽고 움직이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도 일단은 올린다에 해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여잔데 웬 남자가 고백을 했어. 근데 이제 웬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사귀어볼 생각은 있는데 지금 바로 말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하루만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동안 남자는 말라주고 가는 거지. 그거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극적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단기 금리가 좀 오버하고 있다.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럼 장기 금리가 왜 이렇게 실질보다 내려가 있어가지고 더 플래티닝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 전쟁한다고 저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주식 이거 뭐 채권이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당연히 늘죠.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잖아. 그럼 채권 장기채 금리 내려가죠. 그러면 연준의 뻥카로 단기는 올라가고 얘는 겁먹어서 내려가고 그러면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기울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약간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